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건너는 다리, 그냥 단순한 구조물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다리는 그 도시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리는 그 자체로 멋진 풍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 교량공학 핸드북의 일부를 가지고 교량 설계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엔지니어링은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장인데요. 네, 상당히 도발적이죠. 그러니까 교량 설계가 단순히 계산과 분석을 넘어서 어떻게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 될 수 있는지, 특히 개념 설계, 그리고 미학, 이 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흥미로운 여정 같이 시작해 보실까요? 자, 그럼 이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엔지니어링은 예술이지 과학이 아니다. 보통 엔지니어링 하면 저희가 떠올리는 건 막 복잡한 계산, 물리학 법칙, 뭐 이런 과학인데 왜 이 자료는 이렇게 단언하는 걸까요? 네, 그 문장이 사실 이 자료 전체를 꿰뚫는 핵심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자연의 법칙, 원리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학문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죠. 숨겨진 걸 찾아내는 거죠. 네, 진리는 이미 거기 있고 과학자는 그걸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엔지니어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엔지니어는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 크리에이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창조요? 네, 바로 이 창조의 측면에서 엔지니어링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예술 활동으로 본다는 거죠. 주어진 문제를 그냥 푸는 분석가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와, 창조자로서의 엔지니어라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관점이네요. 그렇다면 그 역사 속의 위대한 교량 엔지니어들도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이런 예술가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교량공학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기술적인 한계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자기만의 어떤 미학적인 비전을 실현했던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영국의 토마스 텔퍼드 같은 분이 아주 대표적이죠. 이분은 굉장히 일찍부터 구조적 예술, 스트럭처럴 아트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겉에 장식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효율성, 그러니까 최소한의 재료로 또 경제성, 비용도 맞추면서 그러면서도 우아함, 엘러건스 이 세 가지 제약 속에서 엔지니어의 독창적인 표현을 구현하는 것, 그걸 구조적 예술이라고 본 거죠. 그분의 크레겔라키 교량 같은 작품을 보면 기능적인 철구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아하고 조용미가 느껴집니다. 아, 그러고 보니 브루클린 다리를 설계한 존 레블링. 이분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그 다리는 정말 뉴욕의 상징이 됐으니까요. 맞습니다. 레블링도 그렇죠. 거대한 현수교를 만들면서도 그 고딕 양식의 석조 타워를 통해서 도시 경관과의 조화라든지 아니면 기념비적인 아름다움까지 다 고려했죠. 단순히 기능만 생각한 게 아니네요. 네, 중요한 건 이런 엔지니어들이 구조물의 형태 그 자체, 그러니까 힘이 어떻게 흐르고 전달되는지 그 방식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최소한의 재료로 또 경제적인 비용 안에서요. 이게 바로 구조적 예술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냥 장식을 막 덧붙이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그 이후에 로베르 마이야르가 만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마치 조각 같은 다리들이나 크리스티안 맨의 현대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야, 엔지니어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구조 예술가로 보는 시각.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런 예술가적인 창의성이 교량 설계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발휘되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설계 과정이 크게 4단계, 개념 설계, 예비 설계, 상세 설계, 시공 이렇게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4단계 전부 다 중요하긴 한데요. 그래도 단연코 개념 설계, 컨셉추얼 디자인 단계. 이 단계가 교량의 어떤 성격과 미학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창의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단계요? 네, 첫 단계죠. 이때 다리의 기본적인 컨셉, 그리고 형태, 구조 시스템, 그리고 이 다리가 앞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하는 뭐랄까 미학적인 정체성이 정해지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영혼을 불어넣는 단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첫 스케치를 하거나 작가가 이야기의 뼈대를 잡는 그런 과정하고 비슷하게 들리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뒤 단계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하고 완벽하게 시공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훌륭한 다리가 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좀 안타까운 점은 이 개념 설계 단계의 중요성이 종종 간과되거나 아니면 충분한 시간이나 고민 없이 그냥 기능이나 예상에 맞춰서 기존의 표준적인 형태 중에서 하나 고르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이 자료에서도 지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성공적인 개념 설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단순히 여러 옵션 중에 그냥 하나 고르는 게 아니라면 어떤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가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좋은 개념들을 현재 프로젝트의 맥락에 맞게 아주 현명하게 적용, applying 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것을 잘 활용하는 거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트윈 리버 교령 같은 경우는 주탑 디자인에 중국 전통 탑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했어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그 주변 환경이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아주 창의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하나는 역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조건이 굉장히 특수하거나 아니면 엔지니어가 어떤 특별한 비전을 가질 때 그럴 때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도출, 드라이빙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텐진의 다구교령이 약간 그런 사례인데요. 다구교량이요? 네, 이게 강을 좀 비스듬히 건너야 하고 또 배가 지나갈 항로폭도 확보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어요. 근데 엔지니어는 이런 제약 속에서 그냥 기능만 만족하는 평범한 다리가 아니라 마치 물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듯한 독특하게 기울어진 아치 형태를 창조해낸 거죠. 와, 독특하네요. 여러 대안들을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아주 치열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개념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기능, 예산 같은 그런 기술적인 요구 조건들하고 함께 바로 이 미학, 에스테틱스가 동등하게, 아니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학이요. 네,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리는 그런 분석적인 사고만으로는 부족해요. 엔지니어의 경험과 통찰력, 그리고 왜 안 되지?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떨까? Why not? What if? 같이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기존의 틀을 넘어서려는 그런 혁신적인 자세, 즉 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엔지니어링이 단순한 과학기술을 넘어서 예술의 경지에 이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좋은 교량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자료에서도 딱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네요. 다리는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경제적이고 그리고 보기 좋아야 한다. 여기서 안전, 기능, 경제성 이거는 당연해 보이는데 보기 좋아야 한다. 즉 미학이 이들과 동등한 필수 조건으로 강조되는 점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냥 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심지어는 다리는 매력적이어야 한다. 미학은 교량 디자인의 기본 요구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본 요구사항이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보기 흉하지 않은 걸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시각적 경험, 심지어 감동까지 줄 수 있어야 하는 아주 적극적인 요구인 거죠. 사실 미학적으로 실패한 다리는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주변 경관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결코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하긴 그렇죠. 한 번 만들면 오래 가니까요. 근데 보통 보기 좋게 만들려면 돈이 더 든다.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미적인 부분 신경 쓰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라고 이 자료는 딱 지적합니다. 물론 특별한 재료를 쓰거나 아주 복잡한 장식을 추가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학이라는 게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개념 설계 단계부터 형태의 어떤 비례라든지 선의 흐름 아니면 세부적인 마무리 같은 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추가 비용 없이도 심지어는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훨씬 보기 좋은 다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요? 네, 예를 들어서 교각을 폭하고 높이 비율을 조금만 조정하거나 아니면 상부 구조의 단면 형태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결국 세심한 디자인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관심과 노력의 문제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관심과 노력. 근데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름다움은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은 좀 단순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걸 좋아하는데 엔지니어가 어떻게 객관적인 아름다움,
목표로 설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뭐 개인의 취향은 다양하고 시대나 문화에 따라서 미적 기준이 변하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교량 디자인에서 추구하는 미학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제멋대로인 주관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조화롭다 혹은 안정감을 느낀다 이렇게 여기게 하는 객관적인 시각적 원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금비처럼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좋은 비례, 아니면 좌우 또는 전체적인 균형, 요소들 간의 어떤 정돈된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같은 것들이죠. 자료에서 자연은 단순함을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종종 불필요한 분더덕이 없이 구조 자체의 논리가 명쾌하게 드러나는 그런 단순함 속에서 아주 강력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아, 단순함의 미학. 네.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이런 보편적인 미학 원리들을 이해하고 적용함으로써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주관적인 취향을 넘어서는 어떤 보편적인 미학 원리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엔지니어들이 실제로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다리를 볼 때 이런 점들을 좀 알고 보면 훨씬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교량의 외관, 그러니까 미학적인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일종의 우선순위 혹은 위계가 있다고 설명을 해요. 어떤 요소가 더 근본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다리의 기본적인 골격, 뼈대를 이루는 구조적인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가 수평 및 수직 기하학이에요. 기하학이요? 네. 다리가 시작해서 끝나는 지점까지 전체적으로 그리는 그 선의 흐름 있잖아요. 곡선인지 직선인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하는 다리의 기본적인 자세, 이걸 말합니다. 이게 첫인상을 크게 좌우하죠. 네. 두 번째는 상부구조 유형, Superstructure Type입니다. 이건 다리의 주된 하중 지지 부분, 그러니까 걷어, 교량인지, 아추교량인지, 아니면 케이블로 지지되는 사장교나 현수교인지 같은 다리의 주된 형태 자체를 의미해요. 이 형태 자체가 주는 시각적 특징이 아주 크죠. 그렇죠. 형태만 봐도 딱 구분이 되니까요. 네. 셋째는 교각 지지대 배치와 경관 길이, Pier Support Placement and Span Arrangements입니다. 교각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어떤 모양인지가 다리의 어떤 리듬감을 만들고 지면이나 수면과의 관계를 설정하죠. 넷째는 교대 배치와 높이, Abutment Placement and Height, 즉 다리가 땅하고 만나는 시작과 끝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구조 요소는 상부 구조의 세부 형태, Superstructure Shape인데 예를 들면 난간의 디자인이라든지 보도나 차도 옆에 있는 돌출부 같은 그런 세부적인 형태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인상을 다듬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리의 전체적인 실루엣, 그 뼈대, 그리고 리듬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세부적인 어떤 디테일이나 마감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 다섯 가지 구조적 요소가 다리 외관의 거의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오는 요소들, 예를 들어 여섯 번째인 색상, 일곱 번째 질감, 여덟 번째 장식, 아홉 번째 조명, 열 번째 조경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네네. 앞서 말한 다섯 가지 기본적인 구조 형태가 조화롭지 못하다면 이런 부가적인 요소들만으로는 좋은 디자인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본 형태가 훌륭하다면 이런 부가 요소들은 최소화하는 게 더 세련돼 보일 수도 있고요.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디자인된 구조 형태는 그 자체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다리가 어떻게 힘을 받고 그 힘을 또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시각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그런 힘도 있어요. 힘의 흐름을 보여준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걷어교의 경우에 교각 바로 위 지지점에서 큰 힘을 받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걷어 높이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높여주는 디자인, 이걸 헌치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디자인은 구조적으로도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힘의 집중과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니까 미학적으로도 안정감을 줍니다. 보는 사람이 저 부분이 힘을 많이 받는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와, 재밌네요. 구조가 형태를 통해 말을 거는 것 같네요. 아까 비례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 피타고라스 시대의 음악 화음이랑 건축의 비례 관계 언급하신 게 흥미로웠어요.
이게 실제로 교량 설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인가요? 아름다움하고 수학적인 비율 사이에 정말 연관이 있을까요? 네, 그게 아주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현의 길이를 1:2, 2:3, 3:4 같은 아주 단순한 정수비로 나누면 듣기 좋은 화음이 만들어진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네, 그렇죠. 옥타브, 5도, 4도 뭐 이런 거요? 네, 바로 그런 청각적인 조화가 시각적인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즉, 구조물의 길이, 높이, 폭 같은 이런 치수들 사이에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비례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시각적으로 안정감과 조화로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생각이죠. 아, 그래서 황금비, 골든 레이쇼 그 약 1:1.618 비율도 비슷한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황금비 역시 자연계나 예술작품에서 미학적으로 만족스러운 비율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죠. 물론 이런 수학적인 비례들이 아름다움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공식이다. 이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랬으면 너무 쉽겠죠. 그렇죠. 하지만 엔지니어가 예를 들어 교각의 높이와 폭을 정한다거나 경관 길이와 걷어 깊이의 비율을 정할 때 이런 고전적인 비례 원리들을 좀 염두에 두면 완전히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더 조화롭고 균형 잡힌 결과물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미학적인 판단을 위한 좋은 출발점이자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죠. 그렇군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좋은 원리다. 마지막으로 다리 자체가 아무리 아름답게 디자인되었다 해도 이게 좀 뜬금없이 주변 환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으면 그것도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주변과의 조화, 이것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겠네요. 아, 매우 중요합니다. 다리는 그냥 홀로 존재하는 예술작품이 아니라 더 큰 도시 경관이라든지 아니면 자연 풍경이라는 어떤 맥락, 컨텍스트 안에 놓이는 요소잖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도시의 중심부에는 기존 건축물하고 재료나 스타일 면에서 서로 대화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을 추구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요, 단순히 다리를 밖에서 보는 경관뿐만 아니라 다리 위에서 보는 경관, views from the bridge, 까지 고려하는 그런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아, 다리 위에서 보는 풍경까지요? 네. 다리를 건너는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시각적인 경험을 선사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때로는 아주 개방감을 주어서 주변 풍경을 잘 감상할 수 있게 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마치 액자처럼 담아내는 그런 프레임 역할을 하도록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량 설계가 단순히 기술적인 계산이나 문제 해결을 넘어서 정말로 창의성과 어떤 미학적인 감각이 요구되는 예술활동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특히 그 안전, 기능, 경제성이라는 아주 엄격한 제약 안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구조적 예술의 개념,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개념 설계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엔지니어링은 정말 예술이 될 수 있군요. 네. 다음에 여러분께서 다리를 건너시거나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실 때 그냥 휙 지나치지 마시고 잠시 그 모습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특별히 아름답다고 느꼈던 다리든 아니면 너무 평범해서 그동안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다리든 말이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예요. 저 다리의 엔지니어는 어떤 미학적인 고민을 했을까? 어떤 창의적인 선택을 담았을까? 저 형태는 구조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 주변 환경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어쩌면 매일 당연하게 여겼던 이 거대한 구조물들이 한 명의 엔지니어가 세상에 내놓은 어떤 깊은 고민과 창의성이 담긴 구조적 예술 작품으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